자, 우리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균형 말씀드릴게요. 194페이지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 우리 아까 했던 건데 194번 194번 그 노동만 사용하는 생산물 시장 A기업의 생산함수가 있네요. 잘 모르겠으면 거기 핵심 체크해 있는 것처럼 MRP랑 MFC 그걸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완전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MRP가 VMP랑 같은 것이죠. VMP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요거는 우리가 이제 쪼개 쓸 수 있네요. 그 V가 가격이고요. 그 다음 MP 있으니까 MP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하향하는 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P는. 근데 MPL이 사실은 체감하니까 우하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체감 안 하면 수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구해봐야죠. 그래서 MPL은 생산함수 Q는 루트 L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 루트 L분의 1 체감하네요. 그래서 우하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하는 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정보를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P가 2라고 하면 요게 P가 2로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VM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1번에 노동의 수요곡선 우하향한다는 거는 요거 MPL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P가 2고 W가 1이라고 하면 W는 거기 보니까 명목임금이에요. 그래서 명목임금이 2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2로 만약에 이렇게 2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얘가 AFC가 되고 얘가 MFC가 되고 이게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2랑 요거 VMP랑 이퀄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얼마죠? 그냥 풀면 되겠네. 얼마가 될래나? 그럼 노동의 수용량 1 뭐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3번 볼게요.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노동의 평균 생산은 평균 생산 구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것처럼 평균 생산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Q가 총 생산이니까 L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루트 L이니까 L로 나눠주면 루트 L분의 1 해서 얘도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한계 비용은 MC를 구하라는 건가 봐요. 근데 MC 그러면 TC를 먼저 또 구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이. TC는 우리가 노동만 있잖아요. 원래 노동과 자본이 있으면 원래 WL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거만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거 L을 집어넣어야 돼요. L 보시면 L 생산함수 그걸 끄집어 와야 되겠네요. 여기다 요거 Q 다시 볼게요. Q는 루트 L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난이도가 3보다는 좀 올려야 되겠네. 그 생산함수 그쪽 파트까지도 다 연결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L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L은 제곱하게 되면 Q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W, 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MC는 이거 Q로 미분하게 되면 EWQ 이렇게 돼서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냥 우상향 하는 직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점을 통과하겠죠. Q가 빵이면 빵이 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한계 생산물 이거 체감하는 거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죠. 띵 틀렸네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 2번 막 섞이고 막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생산함수랑 연결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체크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95번 수요 독점 시장이에요. 이제 빨리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죠. 195번 하면 조교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이래요. 조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26,000 마이너스 125L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건데 W는 1000 더하기 62.5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나와요. MFC를 구해야 되죠.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수요 독점이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MFC는 2배 기울기 가파르게 그리면 되겠네.
아까 62.5 2배 하니까 얼마죠? 125 맞나? 네. 1000은 그대로고요. 125 L 해가지고 요 점 찾으면 되겠죠. 네, 그냥 뭐 임금을 얼마 지불하겠는가 했으니까 요 점을 찾으신 다음에 임금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뭐 이게 아까 했던 패턴 그대로니까 차라리 아까 거 기억하시면 요거는 그냥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96번 갈게요. 여가와 노동의 선택. 아까 했던 그거랑 요 패턴 두 개 봐두세요. 요거는 소비자가 여가와 노동을 배분하는 상황이에요. 196. 자, 소비자의 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노동소득분. 그거 잘 보시고요. 노동소득만 갖고 있고요. 자, 노동소득은 모두 식료품 구입에 충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가와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함수네. 그래서 효용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목적식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함수는 L이 레저예요. 레저의 제곱이네. F는 푸드인가 봐요. 식료품. 그래서 F 이렇게 있고요. 예산제약식을 M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 바꿔주세요. 그냥 M은 일반적인 경우 여기에서는 M이 노동소득만 있으니까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임금 이게 이제 소득이 되고요. 이걸 갖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세요. X, Y라고 보시면 돼요. X의 제곱, Y 이렇게 생각하시면 X가 레저니까 레저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푸드에 쓰는 거. 그래서 레저에 쓰는 거는 우리가 아까 여가에 대한 비용이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그리고 F의 가격, PF, F. 이게 바로 예산제약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이걸로 그냥 바꿔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봐보도록 하시죠. 예산제약식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네요. 이쪽 여가가 있고 24시간 다 쓰는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이쪽에 푸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니까 다른 뭐 임금률 뭐 이런 거 뭐 여기 따로 나와 있진 않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예산제약식 할 때 이 기울기 보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PY분의 PX잖아요. 관심사가 언제나 여기에 둔다니까, 여기. 여가의 가격. 여기 보시면 요게 PX잖아요, 요게. 요게 PX고요. 요게 이제 PY가 된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PY분의 PX 할 때. 그러면 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PF, 푸드의 가격분의 요거, 임금률, 여가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 극대화하는 거는 여기 보통 이렇게 생겨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계대치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대치로 구하시게 되면 MRS를 구하셔야죠. 그리고 레저, 푸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분모는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분자는 푸드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하시면 자, 분자는 L로 미분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E 아니야? E? S라고 써놨네. 그렇죠. E죠. 예. 그래서 L로 미분하니까 2L, F 이렇게 돼 있고요. 분자는 F로 미분하니까 L의 제곱 이렇게 돼서요. L이 분모에 하나 더 있네. 그래서 L분의 2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여기 나와 있는 얘랑 같아졌을 때 네, 효용 극대화 요 점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WL 되네. WL은 이거 일리 넘기면 EP, F,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요거 그냥 MRS랑 그냥 예산선 기울기 그냥 이걸로 놓고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됐냐면 요 값이 2분의 WL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예산선에 집어넣으면 되시죠?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24W는 요 PF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WL 더하기 2분의 1 WL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WW 다 지워지네요. 좀 재밌는 경우네. 그러니까 L은 L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L. 16 이렇게 나오네요. 16. 보시면 아시다시피 임금률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임금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상승해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특이한 경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내용들 보시면 아 임금률이 변했을 때 저 16개 그대로 가만히 있구나. 예,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하나 볼까요? 5번.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 초과할 때예요. 현행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그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 괜히 여기다 했네. 여기 한번 지우면 50%를 초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선이 여기까지는 이걸 따라가다가 거기 보시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거니까 초과하게 되면 여기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 것처럼 사실 현시선호 이론 비슷하게 떠올리시거나 무차별 곡선 보면 여기 지나고 있었는데 이쪽을 선택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여가 시간은 줄어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말 문제로 이렇게 주로 나온 거고 뭐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197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노동의 임금 탄력성인데 거기 시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A는 당일 수익 금액이 일정 수준이 되면 영업을 중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랑 똑같죠. 총수입이 택시기사가 받는 총수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것만 하면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탄력성이 1이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 그 부호까지 놨던 거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 그 3번에 나와 있듯이 노동은 후방 굴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마이너스 그냥 놔둬요.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서는 항상 우화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관심 없어서 그걸 좀 강조하려고 마이너스를 제거한 거고요. 자, 198번 볼게요. 198번. 자, 어느 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문제를 보니까 경제적 지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대요. 그러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대를 극대화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쪽이 이제 공급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수요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파워가 더 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요. 같이 담합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담합. 그러니까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급이 독점이 되고요. 수요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인력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당해서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사람이 남아 돌아도 사람 부족합니다. 임금 더 안 올려주면 일 안 해요. 막 이렇게 막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독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이 독점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 독점 요소 시장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은요 똑같이 그리시면 돼. 자, 여기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곡선 원래 있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주어진 걸로 따지면 노동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을 통해서 공급 독점이 되면 똑같이 수요 곡선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독점이 되면 공급 곡선이 둘로 쪼개지고요. 공급 독점이 수요 곡선이 둘로 쪼개져요. 이거 특이한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노조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요거 케이스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MR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일부러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일부러 노조가 이제 고용량을 줄이는 거야. 우리 사람 없어요 하면서 받고자 하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이게 이제 노조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만큼까지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경제적 지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지대니까 수평축에 이게 노동 공급량이니까 경제적 지대. 아까 준지대 했을 때 이게 Q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옛날엔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원래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아니죠. 여기까지 해야죠. 원래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노란 색깔이 원래 됐을 텐데 이게 노조가 없었을 때. 근데 노조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고용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파란 색깔이 노란 색깔보다 얼마나 더 크기가 증가했나 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 차이 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은 해보시면 이건 써놨는데 1200이고요. 노란 색깔은 900? 예, 아마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차이가 300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스토리만 기억하세요. 뭐 내용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균형 나타내는 교환의 효율성 뭐 얘기하는 건데 우선 기본적인 얘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균형 파트인데 우리가 일반 균형 할 때는 교환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 종합적 효율성 그 맥락만 좀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우리 책에도 보면 막 이렇게 막 왈라스 뭐 무슨 세이의 법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일반 균형을 연구했던 뭐 에로, 두브루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이렇게 막 얘기한 거라서 이제 이슈거리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한번 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논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자, 2x2 모형을 쓸 거예요.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다라고 상정할 거고요. 이걸 가지고 X와 Y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사람한테 이제 파는 거네요. A와 B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얘도 여기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 Y를 생산하는 요 측면이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산의 효율성.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X를 생산하는 애다라고 보면은요. X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Y를 생산하는 애도 노동과 자본을 써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걸 에즈워드 박스라고 그래요. Y를 생산하는 애도 이쪽은 이제 노동이 되겠고 이쪽 자본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자, 그때 우리가 등량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초기 부전점이 여기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량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뭐 이게 X0를 생산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Y도 이쪽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투입되면 이게 Y0를 생산한다 할게요. 이걸 초기 부전점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초기 부전점보다요. 여기 눈깔 모양이 있잖아요. 눈깔 모양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효율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효율성이 다 더 이상 건져낼 수 있는 여지가 없냐라고 하면 이 등량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부분 아니면 이 안쪽에서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부분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는 부분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어떤 애가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X를 더 증가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Y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 최적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을 파레토 효율적이다 얘기하고요. 그런 점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이걸 우리가 이제 계약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계약곡선에서는 바로 두 개의 등량곡선이 딱 일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MRTS죠. MRTS, LK, X를 생산할 때랑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고 막 그냥 외우시면 또 의미가 없어요. MRTS, LK, Y 생산할 때 이게 딱 같아지는 게 생산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생산된 걸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 점은 노동과 자본을 다 Y제 썼으니까 X제 생산이 빵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X제 생산이 늘어나고 Y제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연결된 생산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X제랑 Y제를 생산하는데 저 A점은 X제 생산량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점은 Y제 소비량이 빵이니까 여기 X제만 생산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 이렇게 쭉 나타내면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거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국가가 이제 노동과 자본을 다 효율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X, Y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얻어냈고요. 이게 이제 P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는 다 효율적이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B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국가가 생산한 노동과 자본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두 사람이 갖고 논하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B점 생산하는 상황인데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하갔네요. 자, 그래서 왼쪽하고 똑같이 에즈워드 박스가 하나 또 생겨요. 소비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X와 Y를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측면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X, Y를 A와 B한테 논아가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아가는가? 이게 이제 소비 또는 교환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점을 X와 Y를 이렇게 생산했는데 X 이만큼 생산했고 Y 이만큼 생산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논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논아가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달성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한 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환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이게 역시 컨트랙트, 계약이 체결한 거죠. 둘 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MRS B가 생각할 때 XY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요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게 부등호가 다를 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MRS 이거 MRS 개념을 다시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A가 생각할 때 MUX 이 분모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A가 생각할 때 X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랑 이걸 비교해 봤더니 B가 생각할 때 MUX 요거 B 보니까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게 MRS XY에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X를 A가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X제 너 가져 이렇게 되고요. 대신 너 Y제 가져 이렇게 되면 그때 이게 같아지게 될 때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이제 요거예요. 요게 이제 교환의 효율성 달성된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요 점들, 뭐 여기는 알파라고 그러고요. 요게 뭐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갖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이니까 효용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용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A가 누리는 효용, 여기가 B가 누리는 효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파는 A가 XY 하나도 못 가졌어요. 효용이 빵인 거야. 다 B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알파점은 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 나와 있는 뭐 세타라고 할까요? 뭐 그러면 세타점은 여기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둘 다 누릴 수 있는 효용 가능한 곡선 이것을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하네요. 효용 가능 곡선. 물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B점이 아니라 여기 박스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생길 수 있음에 따라서 이 효용 가능 곡선은 여러 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효용 가능 곡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쪽이요. 요렇게 돼 있는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끝에 있다라고 해서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 말을 써요. 경계.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비용이에요. 기준 역할을 하는 게 Y라는 거예요. 그래서 MCY분의 MCX. 이거를 뭔가 이름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MRT 이렇게 하네요. MRT 여기서 T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한 개 비용이에요. X 생산할 때 비용. 그리고 X 생산할 때 얻게 되는 이득.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뭐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MRT랑 요거 한 개 대체율이잖아요. MRS. 이 MRS가 물론 하점자 XY 똑같아질 때 그게 바로 여기 요게 이제 다 생산된 다음에 종합적인 효율성이다라고 하면은 종합적인 효율성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가 어차피 MRS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겠고 MRT랑 같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요거처럼 심플하게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종합적인 효율성 이게 뭐 마지널 베네핏이고 마지널 베네핏, 마지널 코스트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에즈워드 박스 이걸 해가지고 문제를 또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에 좀 익숙하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199번은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보니까 XY에 대해서 값, 을이 각각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대체율이 값의 한계 대체율이 을의 한계 대체율보다 커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값이 X를 더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X는 값한테 가고 Y는 을한테 간다. 그리고 중간에 2와 3 사이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0번 볼게요. 200번.
자,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에즈워드 박스에서 조정 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자, 두 소비자가 X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인데, 소비자 1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이고, 그 X2로 해야, X2가 아니라 Y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거기요. 그쵸? Y1으로 바꿔주시고, 소비자 1의 효용 함수는 X1, Y1 이렇게 돼 있는데, X1과 Y1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무차별 곡선 그리게 되면, Y1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X와 Y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효용함수 상첨자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될게요. 다음 두 번째,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네. 2의 효용함수는 X2고 Y2가 되는데 X2 더하기 Y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에즈워드 박스를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그냥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차별 곡선의 특성 이런 걸 다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앞에서 그냥 물어보지 말고 여기서 끝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Y2로 하면 마이너스 1에 우항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박스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모양을 짬뽕해서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초기에 소비자 1은 X1이 4개, Y1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박스를 구하게 되면 전체 X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X1 더하기 요 X2가 갖는 거. 그 다음에 Y의 전체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Y1 소비자 1이 갖는 거랑 소비자 2가 갖는 거. 이 박스의 크기가 직사각형이 길쭉한지 정사각형인지 옆으로 긴지 뭐 그걸 우선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초기 부전점을 보면 알 수 있네요. 이게 4고요. 이게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세 번째 줄 보니까 소비자 2는 X2를 2개 갖고 있고요. Y2를 3개 갖고 있네요. 그러면 요 X박스는 지금 6개를 갖고 놀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6이고요. 얘는 4네. 그럼 옆으로 박스가 이렇게 길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X의 소비량이 되는 건데 이거 길이가 너무 긴가? 뭐 4 이렇게 돼 있고요. 4가 X 전체 생산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박스가 지금 상황이 6이죠. 6이고 Y가 지금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Y. 그렇죠? 이걸 갖고 놀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긴 상황이고요. 자, 그때 초기 부전점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4와 1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 4와 1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쯤 하시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4와 1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소비자 1이랑 엄청 그러네. 얘가 소비자 2. 그러니까 AP가 좀 편하긴 한데 뭐 책 읽는 거대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 2가 갖고 있는 거는 XJ를 2개 갖고 있고요. 이만큼 이제 2라는 거예요. 2개 갖고 있고 YJ가 3개 갖고 있네요. 3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J 4개 갖고 있고 YJ 하나 갖고 있고 이제 2개 해서 박스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 저 소비자 2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 2 이렇게 있고요. 소비자 1의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약간 이렇게 생겼네요. 파란 색깔로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갖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지금 분배 상태가 요거 갖고 올게요. 여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동일한 효용 갖고 있는 게 지금 4와 1이니까 이쪽으로 와볼게요. 대충 요걸로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4와 1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효용은 4 곱하기 1이니까 효용이 4예요. 유틸리티가 지금 현재 4의 효용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똑같이 놀아갖는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거는 두 개 똑같은 소비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놀아가줄 때는 2와 2 이렇게 되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다 일일이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런 센스는 생기실 거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4와 1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갖게 되는 거는 여기가 4니까 2가 되겠고 점점점 이게 전체 6이니까 여기쯤 2. 요 상황하고 무차별 곡선이 같이 이렇게 지나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황과 요 상황은 효용이 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 보시면 3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 2가 교환의 협상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만큼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기가 초기 보존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1이 다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으면 얘는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키지 말고 됐어 해서 얘가 이걸 다 가져가서 여기 어딘가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라는 애가 바게닝 파워가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네요. 초기 보존점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지나는 어느 점을 쭉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효용을 감소시키면 안 되지. 첫 번째 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4와 1 그것 말고 2와 2가 되는 선택을 하면서 얘는 얻게 될 수 있고요. 효용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2번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효용이 x2랑 x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냥 간단한 걸 길게 자꾸 설명하네요. 초기 보존점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2는 2고 이게 3이니까 2 더하기 3 해서 효용이 5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점 이거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점에서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니까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훨씬 더 많아지네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효용이 어떻게 되냐면 2가 되고 아니다. 이게 4가 되고 2가 되니까 6 해서 효용이 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락 자체는 누가 바게닝 파워 갖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좀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비자의 최종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2와 2, 얘가 4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체급 순서 따라서요. 좀 체크하시고 처음에는 약간 낯서신 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한 몇 번 하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좀 금방금방 이렇게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약간 감을 느낄만 하다 거기까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MRS 이거 구하시면 그거 뭐 우하하는 -1 그 기울기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01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준선형 효용함수를 그 세무사 시험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준선형 효용함수 중요하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문제 좀 한번 읽어보세요. A와 B 두 사람이 커피와 커피 C, 햄버거, 햄, H 교환 경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수평축은 햄, 수직축은 커피, 에즈워드 박스가 있네요. 박스의 크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초기 보존점 가만히 보니까 효용함수 주어져 있고 초기 보존점 보니까 A는 H가 8이네. 그래서 우선 H가 8 그리고 C 커피는 10 이렇게 돼 있고 이게 A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B는 H가 8, C가 2. 하참자 써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8이고 C 이거는 2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B가 현재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수평축이 뭐였죠? 수평축이 햄이네. 그래서 수평축 햄의 그 옆에 그 박스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둘이 갖고 있는 초기 보존점이 전체 논아가진 상황이에요. 근데 8개니까 18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평축 길이가 16 이렇게 되고요. 자, 수직축인 커피는 총 둘이 합치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커피는 1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옆으로 긴 상황이죠. 그래서 커피 상황과 이거 보면 옆으로 이렇게 좀 길어요. 이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로 하면은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너무 크네. 그래서 요거 그냥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C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효용함수 한번 볼까요? 효용함수. 자, 관심사가 C예요. 관심사가 C. 그러니까 이게 C가 이제 분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A의 효용함수를 한번 볼게요. A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HA 더하기 4 루트 CA 이렇게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관심사가 우리가 MRS를 구합니다. MRS A가 생각할 때 CH 이렇게 하셔야죠. C가 수평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는 C로 미분하는 것이고 분모는
H로 미분하는 것이고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로 미분하면 분모가 1이네. 깔끔하게 1로 딱 끝나고요. 그쵸? 아닌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분자는 이거 2분의 1이니까 내려오면 2분의 1 내려오면서 요거 2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지네요. 그래서 루트까지 쓸까요? C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예. 수평축이 햄이네. 그래서 아까 잠깐 웅성했네. 죄송해요. 바꿀게요. 내가 왜 커피를 먹고 와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H가 16이 기니까 이게 H고 이게 C예요. 죄송해요. 바뀌었네. 왜 C를 여기다 했지? 이거 다시 볼게요. 다시. 죄송해요. 자, 햄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전역이 돼버렸군요. 그래서 MRS A가 생각할 때 햄과 커피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심사가 햄이에요. 그리고 커피 이렇게 있고 A가 생각하는 거. 자, 이거 정리를 하시게 되면 H를 미분하면 이게 1 이렇게 되고요. 그쵸? 다음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 내니까 2에다가 루트 C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CA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다음에 B의 효용함수 한번 볼게요. B의 효용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HB 더하기 2 루트 C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MRS H와 C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분모는 그냥 H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보니까 이거 2분의 1이니까 내려와서 1 지워지고 루트 CB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C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CB 이렇게 되죠. HC 또 HC 죄송해요. 이거 자, 이게 분자가 H네요.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1 내려와 가지고 루트 CB분의 1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요. 변명이를 하는데 안 보이네, 안 보여요, 잘.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정리하시면 루트 C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MRSA랑 MRSB가 같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MRS가 접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준선형 효용함수 비슷하게요. 햄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거 보시면 양쪽을 제곱을 해버릴게요. 이거 이쪽으로 보내시면 EWCB 이렇게 돼서 루트 CA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 4CB는 C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환 비율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C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C가 지금 총 12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1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상황을 적용해 볼게요. A가 갖게 되는 거는 B가 갖게 되는 거의 4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점점점 A가 갖게 되는 게 좀 더 많아요.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요거 그냥 할게요. 이쪽에 좀 작게 쓸게요. CA랑 CB가 더하면 그냥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 그냥 직접 한번 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4CB는 CA 이렇게 돼 있으니까 4CB는 CA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리가 CB 개수가 구하는 게 목적이면 이거를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CB는 12 이렇게 되니까 CB가 갖는 거는 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B가 갖는 거니까 이쪽이 B예요. 이쪽이 A고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이게 5분의 12가 되겠고 이게 전체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60이 되나요? 60에서 12 빼면 5분의 48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계약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곡선 자체가요. 한계 대체율은 체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MRS 구했을 때 CA 소비량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H는 증가하고 CA가 점차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체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면 H는 증가하고 CA는 감소한다. 이거를 보통 얘기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체감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A의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체감해요. 근데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얘는 H 소비량은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H가 이만큼 있던 HA가 이만큼 있던 HA가 이만큼 있던 HA가 이게 이제 준선형 함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있던 각각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B 입장에서도 봤을 때 MRS를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요. H값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H값과 상관없이 CB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5분의 11로 정해지면 그거 한계 대체율은 똑같이 이렇게 결정돼.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경 선생님 책 우리 책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준선형 효용함수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쪽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요거요. 요게 바로 계약곡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요거 지나는 점에서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문제니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거의 외울 정도로 해두세요. 첫 번째는 뭐 순서 따라서 보시면 에즈워드 박스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옆으로 긴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MRS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따가 뒤에도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뭐 준선형 효용함수일 때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아니면 완전 대체제일 때, 그랬을 때 각각의 두 개 등량 곡선 그리고 효용함수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고요.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살짝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로 할게요. 여기. 문제 좀 보세요. 202번. 202번 문제 좀 보시죠. 202. 자, X가 가로축, Y가 세로축, 에즈워드 박스가 있는데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A의 효용함수가 A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한번 보면 이게 X제고요. 이게 Y제면 A의 효용함수는 X제에 의해서만 영향받고 Y제는 소비량이 증가해도요. 효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 A.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X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Y 소비량이 더 증가해도요. 효용은 이전과 똑같네요. 수직이군 알 수가 있고요. B의 효용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냥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네요. 뭐 파란 색깔로 하면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B의 효용함수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우선 에즈워드 박스를 그려야 돼요. 박스를 가만히 보니까 A와 B는 초기에 각각 10단위씩 갖고 있대요. 그러면 각각 10개니까 박스가 20, 20이라는 거 뭐 눈치채실 수 있겠죠. 뭐 아까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고요. 그러면 얘가 20, 얘도 박스 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길이가 20이고요. 요거 길이도 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길이도 20.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초기에 각각 10개씩 갖고 있으니까 초기 부전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여기 딱 절반이 되는 10과 10 여기가 이제 초기 부전점 되는 거네요. 오메가 점 이렇게 할게요. 10과 10 이게 다 10이고 이것도 다 10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꾸 쓰면서 지저분해져 가지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A의 무차별 곡선은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A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고 오메가를 지날 때
B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건데 이거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가 지나는 게 요 점인데 요 점일 때 효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쪽이 10개, 이쪽이 10개니까 효용함수가 2개 곱하는 거였잖아요. 거기 보시면 B의 효용함수는 X의 B랑 하참자로 쓰는 게 좋은데 상관없어요. B 10개, 10개니까 지금 효용 B의 효용이 이게 100 이렇게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A의 효용은 어떻게 돼요? 굳이 쓴다라고 하면 A의 효용은 아이고 이거 Y는 상관없으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A와 B가 초기 부전 자원을 소비했을 때 아이고 이게 접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네요. 1번 틀렸고요. 2번 A의 무차별 곡선은 수직이라고 봐야죠. 수직. X에 의해서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띵 틀렸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A가 교환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네요. A가. 그러면 A가 이게 수직인 거잖아요. 그럼 B가 소비할 수 있는 거는 B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가 더 소비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요 점이네. 여기까지 이렇게 A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요 점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요 점. 요 점을 찾아야 되네요. 요 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게 관건인데 여기 보면 효용이 100이었었잖아요. 근데 요 점을 찾으면 이 B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B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인가 보셔야 돼요. 이거는 20이죠. 이거. 괜히 이거 했네. 지저분한 게. 이게 20이에요. 이게 20. YZ 소비량이 20이고 X는 얼마면 됩니까? 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5와 B 입장에선 5와 이거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이게 5니까 옆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대 20이 아니라 15 이렇게 돼요. 20이 되면 A의 효용은 더 극대되지만 B의 효용이 빵으로 되는 거니까 이때는 B의 효용, B의 그것까지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 4번에 보시면 B가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효용 극대화 더 남은 여지를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요. 무차별곡선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네. 자, 이거 이쪽에서 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J를 10개 소비하고요. 10개 소비하고 YJ를 20개 소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용은 10 곱하기 20에서 200 효용을 달성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B의 효용이 200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B가 협상력 가질 때, A가 협상력 가질 때. 이거 조금만 해보시면 뭐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음 5번 보시면 파레토 효율적인 계약 곡선은 에즈워드 상자의 대각선이 아니라 이 두 개 접하는 거잖아요. 접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그려도 아시겠지만 나머지 다 그리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점들 되는 거 알 수 있죠. 에즈워드 계약 곡선 나타내는 거죠. 딴 데서는 다 교차하잖아요. 그래서 접하는 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준선형 효용함수랑 요거랑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게 L자인 완전 보완제 그 효용함수로 해가지고요. 에즈워드 박스의 뭐 계약 곡선과 뭐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난이도로 분류하면 최상으로 분류될 거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요거 좀 마무리 짓고요. 아마 미시가 좀 길게 되긴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뒤에 문제 풀고 그 다음 공공재랑 외부성 피구세 뭐 이런 것들은요 나오는 게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문제 보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딱딱딱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내일은 거시도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보강은 다음 주 수요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